헬스 토픽과 함께 월요일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 장내 미생물과 우리 몸은 항상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할 때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는 그런 약들 중에 이렇게 약 봉투에 보시면 뭐 외용 항균제 또는 뭐 항생제라는 그런 단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항생제라는 얘기는 사실 좀 더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고요. 항균제, 또 항생제와 또 항균제 또 다른 또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또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일단 항생제와 항균제는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런 세균에 작용되는 그런 이 항미생물 제제 즉 이런 항생제와 항균제는 주로 세균에만 작용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항미생물제라고 해서 뭐 항진균제, 곰팡이균에 작용을 하는 것, 항원충제, 항바이러스제 등 이와 같은 다른 어떤 이제 이 약효에 따라 가지고 약물을 분류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뭐 감염성 질환에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항생제 치료는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하면 우리 몸에 존재하는 미생물 생태계에 이런 세균의 어떤 그 사멸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약물이 들어가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뭔가 이런 엄청난 그런 불균형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뭔가 미생물 생태계의 기능적인 장애라든지 아니면은 이 항생제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어떤 후유증이 유발이 되는데요. 제일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제일 흔히 겪으실 수 있는 부분이 설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증상이고 이 설사뿐만 아니라 뭐 피부 발진이라든지 아니면 심하면 이제 아나필락시스까지 엄청난 그런 어떤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항생제를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위장염의 감염 위험이 증가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신생아의 경우에 이런 장내 미생물이 정착하고 그 다음에 수나 종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 생후 1년 기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신생아 시기에 항생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장중첩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는 중환자의 경우 항생제 사용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 수가 감소하고 다양성이 감소하면서 장기 부전, 그러니까 우리 어떤 각종 장기들의 어떤 기능이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사망률이 증가하는 그런 보고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병원 또는 어떤 그 의학적인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런 항생제 내성균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MRSA, VRSA, VRE 뭐 이런 다양한 내성균들이 항생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런 우리가 사실 항생제가 개발되는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빨리빨리 개발될 수도 없고 한데 그런 항생제가 개발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제품을 출시되는 그 속도보다 미생물이 그 항생제에 적응을 해서 더 이상 항생제를 사용을 했는데도 그런 병원성을 잃지 않는 그런 세균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런 병원 안에서의 어떤 감염이 발생을 했을 때에 이런 내성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런 의학적인 문제, 이런 어떤 그 의료적인 문제까지 발생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게 요즘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무분별한 항생제 남용은 사실 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항생제는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동물 복지, 그다음 무항생제 축산물, 농축산물을 드셔야 된다, 친환경 농축산물을 드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축산업을 하면서 이런 동물들에게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용되는 항생제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사실 우리에게 투약되는 항생제뿐만 아니라 이런 축산업에서도 엄청난 양의 항생제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항생제가 좀 사용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제품들을 이용을 하시는 게요. 이런 생태계를 보호하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 가지고 또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자원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건강을 위해 가지고 건강한 식재료를 선택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무항생제 닭고기를 사용을 하시고 무항생제 계란을 섭취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동안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응원을 뭔가 이렇게 받으시게 될 거고,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어떤 축산물에 대해 가지고 수요가 유지가 됨으로써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축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은 항생제 사용도 더 줄어들게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항생제 사용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을 최대한 이렇게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사실 이게 좀 너무 멀리 나간 얘기긴 한데요. 하지만 이게 불과 항생제 내성균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1970년대 이제 MRSA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불과 이제 한 50년 정도인데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항생제 내성균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다제 내성균이라고 해가지고 뭐 거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생제의 거의 대부분 다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균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사실 이런 항생제에 대해 가지고 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항생제를 오남용 하다가는 나중에는 진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항생제가 없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항생제 사용에 대해 가지고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항생제 사용에 대해 가지고요.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